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대통령실 문제부터 먼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차명 부동산 문제, 공직자 재산 공개 누락, 차명 대출, 이렇게 오광수 민정수석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휘말렸는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적절한 처신, 그것도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잘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걸 지금 덮고 가는 상황인데, 불법 행위가 있긴 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덮고 가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그 민정수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 초기에 민정수석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실책이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결국은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이제 사정 업무나 이제 인사 검증 업무나 이런 것들 총괄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 어차피 또 윤석열 대통령 때도 민정수석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저 필요한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금 여권 민주당 쪽에서는 민정수석으로 시민단체나 그런 쪽에서 민정수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유능한 기관은 역시 검찰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선임한 거는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전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의외라고 생각했는가? 너무 고참이에요. 그 오광수 수석이 1960년생이니까 지금 60대 중반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0대 중반의 민정수석을 한다? 제일 유명한 민정수석 누구 있었습니까? 2명 꼽으라고 하면 한 명은 우병우, 또 한 명은 조국이었는데 다 벌써 거의 한 10년쯤 전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민정수석 했던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이는 오히려 오광수 수석보다도 더 어렸어요. 67년생 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수석은. 그러니까 너무 고참이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직 검찰총장은 심우정 총장인데, 심우정 총장은 26기예요. 그런데 18기 민정수석은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을 떠난 게 2016년에 떠났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한 1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변호사를 10년씩이나 하셨던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오광수 수석이 처음에는 이제 개업한 다음에 작은 로펌에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20년에 지금 우리나라 10대 로펌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대표 변호사를 했는데, 대표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을 지금 민정수석으로 선임한 게 이것도 맞는 건가?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가 어떤 기업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누구부터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민정수석이 며칠 전까지 대표 변호사를 했던 그 로펌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해관계가 그런 의미에서도 좀 넓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두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변호사들, 법조인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 눈에는 명의신탁은 범죄 행위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실명법이 있는데 그 부동산 실명법 조항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 10개 정도나 될래나. 그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3조에 명의신탁은 약정 자체가
그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무리 예컨대 제가 그 허앵커하고 뭐 둘이서 아이 그 허앵커가 아주 출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뭐 그 검증하고 그럴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 형님 이름으로 좀 해놓읍시다 해가지고 제 입장에서야 뭐 땡큐죠. 뭐 집을 내 입으로 해준다니까 뭐 세금 문제 같은 거는 뭐 알아서 해결해 준다라고 치고 그러면은. 그럼 저는 뭐 집 가진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폐해가 있었느냐.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부동산 투기잖아요. 예.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투기로 그다음 특히 지금 뭐 공직자들이 이렇게 자기 재산 숨기고 은닉하는 그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그다음에 다른 재산과 달리 예컨대 주식은요 명의신탁해도 돼요. 그건 처벌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할 문제인데 네네. 그런데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상에 명백하게 이건 범죄 행위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형량이 작지도 않습니다. 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명의신탁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고요. 아까 그 케이스에서 저는 명의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 명의수탁자인데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 징역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현직 검사 시절에 명의신탁을 했다. 이거는 현직 검사가 그 범죄 행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뭐 10년도 더 지나갔는지 그 공소시효가 끝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끝났을 수도 있고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제까지 그게 명의신탁이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범죄가 현실적으로 처벌받는지 여부를 떠나서 오광수 수석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그런 분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제1대 초대 민정수석을 맡는 게 이게 타당한 건가 저는 조금 의심이 많이 됩니다. 예. 자,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실은 지명 단계에서부터 반발이 좀 있었잖아요. 임명 처리하라고 여러 이제 법여권 내에서 뭐 예를 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조국혁신당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강성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이었고 뭐 여러 가지가 여권 내에서도 좀 초기에 부담이 있다, 또 좋지 않다, 기류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그냥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후에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차명 부동산 문제나 공직자 재산 공개 누락 문제나 이런 문제가 터졌고 그 이후에 차명 대출까지 터졌는데 이 대통령이 이 오광수 수석을 왜 이렇게 지키려고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조국혁신당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컨대 이제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친윤 검찰이 환호할 것이다. 그 다음에 황운하 의원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황운하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오광수 수석이 검찰에 재직한 기간이 26년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특수부 쪽에서 아주 요직에 오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26년 검찰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다.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광수 수석이 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첫 번째는 나이가 같아요. 1960년생. 그 다음에 오광수 수석은 18기고 윤석열 대통령은 23기니까 기수는 5년 차이가 하지만은 일단 나이가 같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오광수 수석이 대검 중수 이과장을 했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중수부에서 검찰 연구관을 했었거든요. 그때 중수부장이 아마 박영수 중수부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광수 수석이 했던 자리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컨대 2005년도에 오광수 수석이 대검 중수 이과장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꼭 5년 뒤인 연수원 기수가 5년 차이가 나니까 5년 뒤에 중수 이과장 그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광수 수석이 2007년도에 중앙지검의 특수 2부장을 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또 5년 뒤인 2012년에 중앙지검의 특수 1부장을 해요. 1부장하고 2부장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비슷한 완전한 특수통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원 댓글 조사 사건 이런 걸로 이제 그 좌천돼 가지고 한직으로 삥삥 돌 때 어디로 갔었느냐? 대구 고등검찰청에 그 갔었단 말이에요. 그 고등검찰청은 진짜 할 일도 없고 그때 뭐 사람들이 밥도 안 먹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2014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고검 발령 받았을 때 대구지검장이 누구였느냐? 그게 오광수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거는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광수 수석이 연수원 동기라서 뭐 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또 특수부에서 계속 그 근무를 갖다가 같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겁이 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수통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오광수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금 서슬이 8월 때 아닙니까?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인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사권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권자의 그 전권이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더군다나 뭐 이건 국회 동의나 인사청문회 거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렇게 그 반발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학자 출신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학자 출신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전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학자 출신 그 하는 걸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때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민정수석 하는 걸 봤더니 검찰을 장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빙빙 돌다가 검찰에 되치기 당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학자 출신은 안 되겠고 실무가 출신의 일을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광수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권 내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석에서 한동훈, 윤석열,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망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그러니까 뭐 그 윤석열, 뭐 한동훈, 우병우 다 검찰 특수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검찰 특수통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 걱정을 하지만 오히려 그 검찰 특수통을 그 특수부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석에서는 비난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한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오광수 수석이 철학도 있다. 그 다음에 나이는 어리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광수 수석보다 더 나이가 어립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도 있다. 그러니까 그 오광수 민정수석을 수석으로 발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이야기는 뭐 진정이 아닌가 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통령이 오광수 수석을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군요. 그 상황에는 이제 과거 쭉 큰 흐름이 있어 뭐 연수원 동기라는 것만 있진 않고 특수부에 대한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특수부 출신들에 대한 또 오광수 수석의 입장 또 노선 뭐 이런 게 작동하고 있군요. 근데 이거 뉴스타파가 사건을 터뜨렸어요. 근데 뉴스타파가 이 사건을 터뜨리면서 이 오광수 수석의 불법 혐의 보도 이후에 좌파 진영 내에서 권력 투쟁이 일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돌고는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이 뉴스타파 대표가 후원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어떤 문자냐면 이재명 새 정부를 향한 검증 보도를 시작한다. 이렇게 단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는데 뉴스타파 그간에는 이제 이 선거 대선 기간 동안에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거 행적들을 뽑아서 사실상 이재명 당선에 기여해왔던 상당히 골수 좌파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새 정부에 대한 검증 보도를 시작한다 이런 걸 회원들에게 보냈다. 이것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이런
뉴스타파의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객관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오히려 뉴스타파가 더 잘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아껴뒀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차명 대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뉴스타파 같은 데서 더 파헤쳐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차명 대출은 제 감으로는 이거 심상치 않은 문제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오광수 수석의 차명 대출 건은 뉴스타파가 아니라 아마 TV조선에서 이게 취재를 갖다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받아가지고 여러 매체에서 좀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으면 좋겠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2007년 11월에 그 오광수 수석이 자신의 친구한테 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냐? 조금 전에 제가 명의신탁 범죄행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명의신탁에 연루가 됐던 그 친구한테 또 2007년도에 그때는 사이가 좋았었나 봐요. 뭐 2005년부터 그 명의신탁 해가지고 쭉 그 잘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광수 수석하고 오광수 수석의 친구하고는 오광수 수석이 검찰에 남아있을 때까지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2007년도 11월 달에는 뭐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광수 민정수석이 대검 중수 이과장을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였어요. 근데 11월 달에 그 자기 친구한테 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좋다 뭐 빌려줄게 해가지고 저축은행이 그 친구한테 15억 대출을 갖다가 했거든요. 근데 은행이 대출할 때 담보를 안 잡을 수 없으니까 그 친구 명의의 그 부동산을 담보로 그 제공을 갖다가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 친구가 찝찝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15억을 한 푼도 나한테 들어온 게 없는데 15억을 빌렸고 거기에다가 우리 집까지 그 부동산까지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찝찝하니까 확인서를 받았대요. 예. 12월 3일에. 그런데 이제 오광수 수석이 그때 오광수 부장 검사죠. 오광수 부장이 확인서를 어떤 내용을 써줬느냐. 대출금 전액을 본인이 사용했고 그 대출금 전액을 일체를 내가 반환하겠다. 이런 확인서를 써가지고 이걸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대출금이 갚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2010년도에 그 저축은행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 그 오광수 수석의 친구 부동산에 가압류를 갖다가 딱 했는데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그 저축은행의 그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가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박모 씨가 딱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이 돈은 내가 쓴 거다. 그러면서 이번엔 또 그 박 씨가 그 확인서를 갖다 써줘요. 어떻게 써줬냐면은 이 사건 대출은 실질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 서류상의 대출일 뿐이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서류상의 대출을 갖다가 했느냐? 그 저축은행이 뭐 약간 부실하고 그랬나 봐요. 금감원 감사 대비용으로 그 은행들은 금융기관은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그 BIS 비율이 떨어지면은 그럼 금감원 같은데 조사 받아가지고 만약에 문제 생기고 그러면은 뭐 예금보험 통해 가지고 뭐 청산되거나 아니면 계약 이전되거나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이 부실할 수 있겠으니까 그 괜히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해가지고 BIS 비율 높이기 위해서 금감원 감사 대비용으로 이걸 했다. 이게 그 박 씨의 확인서에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대출이 2007년 11월에 이루어졌는데 이 대출은 2007년 12월 말까지만 그때까지만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확인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놓고 돈이 아직 변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저축은행의 담당자들은 계속 돈이 이렇게 밀리고 있네. 뭐 이자도 제대로 만기가 됐는데도 변제가 안 되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압류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수면에 딱 떠올랐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광수 수석이 2016년도에 이제 검사장 마치고 개업을 딱 했는데 그때까지도 돈이 변제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오광수 민정수석하고 친했던 그 친구가 오광수 수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래 15억을 대출을 했는데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억 정도는 뭐 변제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10억을 나머지를 갖다가 갚아라 이렇게 그 뭐 이야기를 갖다가 한 모양인데 그러면서 소송이 이제 진행되고 그러면서 판결문을 남고 그러면서 이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그 돈을 그 오광수 수석이 그 15억을 갖다가 채무자 명의를 빌려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3억이 갚아졌는데 그중에 2억에 대해서는 갚아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민사소송에서 오광수 수석이 2억을 변제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게 오광수 수석은 그냥 중간에서 그냥 그 원래 실채무자하고 명의채무자하고 중간에 연결만 시켜줬을 뿐인데 그 역할을 해놓고 그 재판에서 져가지고 2억을 완전히 물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고 그다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 오광수 수석의 채무자가 10억 청구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8억은 아까 이야기했던 저축은행 실질적인 오너 그 박모 씨가 8억은 갚았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과연 그 박모 씨가 그 돈을 빌린 게 맞느냐 아니면은 오광수 수석이 그 돈을 갖다가 쓴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오광수 수석이 뭐 뇌물죄 같은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첫 번째 가능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가능하냐 이 사람들 말대로 다 그 이해를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직 부장검사 그것도 특수부 부장검사가 금융기관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 대출을 조작했는데 그거를 알선하고 거기에 아주 그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건가? 제가 사실은 옛날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왜냐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특히 부실금융기관 하면 대표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인데 상호저축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광수 수석은 뭐 했던 분입니까? 특수부 검사잖아요. 검찰에서는 특수부에서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검 중수과 그다음에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저축은행 같은 데가 장난 못 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장난을 갖다 치면 이건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다 해가지고 형사처벌 엄하게 매기는 그런 데가 지금 그 대검 그 중수부나 아니면은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이런 데인데 대검 중수 과장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했던 그 당시에 부장검사가 이런 식으로 저축은행 관련해 가지고 장난을 갖다가 쳤다.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물론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자초지종이 알려져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로 사실이다. 이제 몇 군데 이제 원래는 어저께 TV조선에 처음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기사 받아가지고 뭐 한국일보 어디 이렇게 또 기사가 후속적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면 아무리 대통령이 실무가들을 갖다가 뭐 존중하고 그 다음에 오광수 수석 나랑 연수원 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광수 수석 철학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뭐 충성심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그 계속 그 민정수석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차명 대출이 상당히 심각하군요. 지금 차명 대출에 관한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수석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라 공직자 재산 공개에 누락한 사실만이 아니라 이 차명 대출을 했고 현직 검사가 만일 그 차명 대출에 단순 관여만이 아니라 실제 그 돈을 사용한 주체였고 직접적으로 그 돈과 관련된 여러 매개가 있다면 이건 완전히 형사처벌감인데요. 저는 추가적인 이제 아마 취재가 진행되는 상황까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근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또 인사검증 총괄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성락 또 국가안보실장 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도 지금 최근에 보도가 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인사검증 관련된 전반위 부분이 이미 신정부 초기라 그렇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좀 간단치 않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국무총리나 장관 인사청문회도 지금 예정이 되는데, 뉴스타파 같은 데는 이미 짧은 시간에 그걸 파악해가지고 좀 보도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인사검증 기관에서는 그걸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대단한 거 같아요. 뉴스타파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아니 그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그 제가 봤을 때 그 오광수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그 통보를 받은 게 언제였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실이 돌아가려면 거기 이제 세팅이 딱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거의 뭐 그 조기 대선이니까 그러니까 그 인수위도 거치지 않고 곧장 이제 대통령 직무 시작했으니까 그런 정도 조직적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민정수석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실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뭐 국무총리로 누구 뭐 안보실장으로 누구 그다음에 국정원장으로 누구 일단은 지명을 갖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통해서 그렇게 지명된 거는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민정수석에게 지금 당장 책임을 묻는 거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누구 검증 여부를 떠나가지고 본인 자체가 지금 더 큰 그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증기관. 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초기에 4일 날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검증이 불철저했다. 이건 뭐 본인들도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검증 절차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에서 하지만 여러 이제 사실은 관련 기관이 있죠. 과거에는 검찰도 있었고 국정원도 있었고 경찰이 있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되고 때로는 금융감독원 뭐 이런 기관들,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는데 일단 그런 검증 자체에 구멍이 뚫렸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국무총리 지금 후보자, 장관, 인사청문회 뭐 이런 게 진행이 될 텐데 사실은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터질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검증을 할 때에는 야당이나 이런 데에서 그다음 뭐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저것 그 다음에 인사 검증할 때에는 그 후보자가 다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출된 자료 가지고 어떤 힌트 같은 걸 딱 얻어가지고 그걸 실마리 삼아서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면 그러면 뜻밖의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뭐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사청문회 시작이 되겠는데 어떤 또 일이 벌어질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 뭐 이력 중에 정치적 사상적 이력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그리고 과거에 이제 2004년도인가요 주간조사에 실렸던 노 부부의 자살 문제까지도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본인 이제 뭐 재산이 2억 원대다 뭐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 내역들도 아마 추가적으로 취재나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죠. 그 장면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 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현안 중심으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국내 현안의 전문가이시죠. 또 법조인이면서 현안을 꿰뚫고 계신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네. 인사 작업이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사건들이 막 터지고 있네요. 우선 그렇죠. 민정수석 문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실제로는 또 인사 검증만이 아니죠.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이 민정수석 권한이 굉장히 세졌는데
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부동산 문제가 터졌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독특한 거는 예. 보도를 한 매체가 약간 좌파 언론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그 배경이 뭘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문제는요. 오광수 수석이 민정수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결국 검찰이나 이런 쪽도 다 관할을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인사검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를 이관을 했었던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민정수석실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사검증을 하는 최 수장 민정수석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우연히도 이렇게 좌파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죠. 이게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96년이랑 98년에 화성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을 해요. 그랬는데 이거를 2005년에 남편의 친구, 오광수 수석의 친구 A씨에게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매도가 가짜였다라는 거죠. 가짜 그래서 매도요? 네. 매도를 하면서 이 친구한테 원한다면은 그 요청을 할 때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각서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A 씨의 명의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광수 수석이 검사장이 돼요. 근데 네. 검사장이 됐을 때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본인의 친구에게 이미 등기상으로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화성에 있는 부동산이 이거를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서로 각서를 써줬다라고 하지만 바로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광수 수석의 배우자가 돌려달라고 2020년경에는 소송까지 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또 그때 오광수 수석의 친구 이 A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심지어 배우자 것도 아니다. 오광수 수석이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비리 같은 것으로 만든 돈으로 샀던 거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는 오광수의 배우자도 아니고 오광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게 보도가 되니까 기자들이 막 연락을 한 거죠. 네. 근데 오광수 수석 친구가 소송에서 그런 얘기 했던 건 맞는데 그때는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던 때다라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형태로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정수석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해도 지금 친구가 그때 제가 주장했었던 소송에서 주장했었던 게 모두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니까 오광수 수석은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임명이 된 거잖아요. 예. 철회를 할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에 지금 차명 부동산 문제하고 재산 공개 누락으로 두 개가 두 개 그렇죠. 이제 혐의가 나온 거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는 거고 이제 예. 차명으로 넘겼던 거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검사장이 돼서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 그 원래 배우자 소유였잖아요 등기상 그러다가 친구한테 넘겼는데 이거 그때는 자기네 가족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신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서야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강전일 변호사님은 네. 이 부동산의 실제 매도 과정에서의 자금 문제도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이건 그때의 자금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고서는 이제 친구 명의로 A 씨 명의로 놔뒀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서 10억을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차명 대출 문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A 씨 명의로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축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A 씨가 상환을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 또 특이한 것은 이 저축은행 대표가 실제 채무자는 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일단은 원래 소유자는 오광수 수석의 배우자예요. 배우자인데 그거를 오광수 수석의 친구 명의로 옮겨놨는데 그 부동산 담보에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는 역시 그 부동산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친구인데 이게 채무가 안 갚아지니까 그때 저축은행 대표가 내가 채무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대구지검장이었을 때라는 거예요. 이제 네. 검찰에서 고위직으로 있을 때여서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광수 수석이 아직까지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배우자 명의를 친구 명의를 해놨던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는데 이 10억 대출 부분은 또 새롭게 드러난 의혹이죠. 재산 문제 먼저 터졌고 그다음에 차명 대출 문제까지 터졌는데 아니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인사검증이라는 게 제대로 사실 됐을까 의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몰랐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했지만 임명을 철회할 것이냐 혹은 뭐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이 오광수 수석이 스스로 뭐 자진 사퇴하는 것도 뭐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그럴 것인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일이 인사검증인데 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받지 않고 대통령실에 들어갔다라는 게 초반에 나온 인사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얼굴에도 먹칠을 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인사 지금 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나온 걸 보면은 일단은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지명했죠. 그렇죠.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아직은 지명자 신분이고. 근데 이분도 과거에 정치자금 불법으로 받은 부분 이런 전과가 있어서 추징까지 받았었는데 추징도 막 미적미적 하다가 공천 받을 때 이게 다 완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총선 과정에서 완납했던 거 이런 게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과거에 이제 반미 활동을 했었던 부분들 이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신 게 그건 거죠.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대통령도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그 재판은 뭐 추정 같은 거 안 했으니까 그리고 총리라는 사람도 과거에 반미 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반미 인사가 아니냐, 반미 친북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꼭 써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내부 인사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분도 과거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그 전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죠.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들어간다라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식 임명 절차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분도 지금 1심에서 아직 무죄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회의 시간에 코인 했었던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소통에 있어서의 무슨 전문가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뒤에서 기자가 핸드폰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데이팅 앱이 깔려있던 게 드러났었어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김남국 그때 의원이 데이팅 앱인데 그것도 심지어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데이팅 앱이 폰에 깔려 있는 게 드러나면서 그 전에도 김남국 의원실의 모든 보좌진이 다 남성이다라는 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때 로맨스 스캠 이게 굉장히 좀 사회적 문제가 될 때여서 어떻게 보면 약자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본인이 좀 확인을 해보려고 굳이 현직 국회의원께서 그 데이팅 앱을 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 말고는 이분이 디지털 소통이 무슨 전문가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나오고 인선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 통합 이야기하지만 뭐 여권 쪽 인사, 보수 쪽 인사들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본인이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만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이 오광수 변호사도 연수원 동기예요. 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이랑 동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정권 초기에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걸 보면 저는 대통령이 스스로 이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단하신다.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인사검증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5대 네. 원칙 뭐 또 7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원칙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원칙 인사검증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는 뭐 병역 기피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7대 원칙을 네. 문재인 때 7대 원칙을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예. 7대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 부동산 투기 쪽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조금 우리 얘기했었던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중에서 이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거고, 7대 비위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검증에 뭐 몇 대 원칙 이런 것들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스스로가 정권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비서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게 대통령 비서실이잖아요. 정확히는 비서실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기에 민망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계속 이렇게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괜찮아요. 오늘 배종찬 소장이 없으시니까 약간 좀 허전한 것 같아요. 옆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무게중심이 빠지니까. 아니 공직자 이 검증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공직자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이죠. 그게 기준이잖아요. 기준점. 그렇죠. 최소한의 기준점을 넘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투기로 볼지 세금 탈루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공직자 재산을 누락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미 그 자격 미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여러 가지 뭐 음주운전도 과거에 있었고 이분 뭐 성관련 범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족에 대한 성적인 발언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의혹이 오히려 대통령의 의혹이 가장 많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은 오광수 수석이나 뭐 지금 뭐 위성락 뭐 실장 이런 분들의 나오는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의혹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라는 보는데 어저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오전 9시에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게 인사 관련해서 국민추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추천제라는 건 사실상 근데 갑작스럽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원래 있던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지만 한 명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임명된 사람은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갑작스럽게 일주일이 지나서 국민추천제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뭐 이메일을 넣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일주일 사이에 나왔었던 인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먼저 나서서 기자들 앞에서 자기 검증 열심히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기할 필요 없는 건데 본인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를 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광수 수석이라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된 거가 맞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스스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임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본인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프레임을 그동안 계속 만들어 왔는데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국민추천제라는 어떤 허울을 씌워서 국민들께서 추천하신 인사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검증은 못했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어제 그 발표를 보면서 바로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좌파 매체에서 이 사항을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광수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오광수 수석을 사실상 이제 지명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임명을 된 상태인데 내정 절차를 거치고 이제 임명 절차를 거쳤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지금 앞서 소개해 주신 문제를 보면 이 차명 대출 문제도 그렇지만 차명 부동산 관련해서 이미 부인이 네. 분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쟁이 소송이 있었기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도 가능했을 텐데요. 아니에요. 민사소송은 할 수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저런 것들 전과 예. 형사적인 전과 같은 것들은 조회가 되는데 민사소송을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했었던 내역을 제출하거나 그런 형태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누락이 됐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의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실도 이 상황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임명했을까에 대한 좀 의문점도 있기는 한데. 그죠. 몰랐겠죠. 몰랐을 텐데. 지금은 몰랐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경향신문이나 이쪽 매체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예. 처음에 오광수 변호사가 내정되었습니다라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될 때 민주당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했죠. 그리고 추미애 의원도 그랬고요. 네, 강하게 반발한 건 조국혁신당이었어요. 예. 황운하 의원 그리고 황운하 의원 이제 경찰 출신이고 검찰 출신의 박은정 의원 이 둘이 방송이랑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특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개가 주인을 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특수통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특수 쪽 그 검사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검찰 개혁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검찰의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결과적으로 임명은 강행을 하면서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상 검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이게 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음모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이러한 네거티브한 보도들 이런 것들은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런 매체에다가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정 세력들이 움직여서 작업한 결과일 수도 있다. 네, 지금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도 더 선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은 오광수는 아니다, 오광수는 임명 철회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지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검찰 출신에 대한 어떠한 믿을 수 없다라는 심리 그리고 어쨌든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그쪽에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는 이거는 임명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고 반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정자였을 때는 언론에서 부적절하다 얘기를 하다가 결국 임명이 됐잖아요. 임명되니까 바로 언론에다가 본인이 그때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약간 왜곡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서영교, 김병기 두 분이 원내대표 이제 선출 과정을 겪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이 우리는 원내대표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끼리 그냥 투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과거엔 그렇게 하다가 규정이 바뀌어서 권리당원이 20% 정도를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은 지금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그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를 꼬리 내리는 형태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 혐의가 있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가볍게 표현하면 일개 행정관도 아니고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검증을 총괄하고 있는 민정수석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민정수석을 불법 혐의자를 놔두느냐. 그냥 놔둔다면 이재명의 독선, 독재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겠죠.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시작입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그런데 마침 강전혜 변호사님의 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했는데 자 앞서서 이 오광수 민정수석은 경향신문에서 터뜨렸어요. 요즘 경향신문, MBC, 뉴스타파 이런 데서 열리라고 했죠. 예, 표적이 되는 세력들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김병기 의원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김병기 부인이 2016년 7월에 이현수 당시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해서 취업 청탁을 했다 이런 녹음 파일을 MBC가 보도를 했어요. 자 타겟이 또 하나 생긴 건가요? 저쪽 내부에서 자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희 기조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경기 안사람입니다. 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 채용에 도전했다 탈락했는데 이 씨는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했다면서 이 채용에 대해 언급합니다.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놨는데 하물며 작년에도 저희 몰래 국정원 시험을 치러서 필기시험까지 통과했는데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전 기조실장은 김 의원 아들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곧 경력직 채용이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그를 중심으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경력직을 뽑을 겁니다. 약 5분가량 이뤄진 두 사람의 통화는 경력직 채용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한 뒤 마무리됐습니다. 농심나지 마세요. 실장님 이번 한 번만 더 믿겠습니다. 저 안여자한테 하신 약속입니다. 넉 달 뒤 국정원은 경력직 공개 채용을 실시했고 김 의원의 아들은 그 전형을 통해 국정원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 재밌는 장면이네요. 김병기 안사람이다 이렇게 통화를 시작해서 마지막엔 김병기 부인은 아녀자와 약속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기다려봐라 잘 될 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게 취업 청탁이 아니면 무엇인지 저 장면 저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김병기 의원 배우자인 걸로 보이는 목소리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실장님 이번 한 번만 더 믿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네. 그 말은 그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 했었는데 몇 번 했는데 계속 안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집 아들이 결국 들어갔죠. 국정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김병기 의원도 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좌파 매체들이 이렇게 열일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아니 그러면 MBC는 서용교 의원 밀어주는 거냐? 네,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큰 문제인 거죠. 이거 인사청탁 결국에는 채용 비리인 거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중앙선관위 문제. 가족회사냐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들 국정원에다가 아들을 계속 넣었고 처음에는 초반에 넣었을 때 그 마지막에 신원조회 과정에서 탈락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오히려 김병기 의원 스스로도 좀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과거에 좀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김병기 의원이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은 거의 뭐 지금 원내대표 나올 게 아니라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직 사퇴를 할 사안이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제 기자들에게 이 자기 아들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지나간 건이다. 옛날 건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국정원에서 수차례 감찰관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 그래서 이미 끝난 사건이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를 드린 지금 2018년에 논란이 됐던 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김병기 그 자신이 국정원에다가 여러 차례 전달했다,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셨던 영상, MBC가 보도한 영상은 그 부인, 아내가 지금 배우자가 취업 청탁을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건인데요. 이걸 같은 막 섞어버리네요. 왜냐면은 이 아들이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국정원에 응시를 4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넣었다 떨었다 마지막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몇 가지의 과정들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지금 드러난 거는 처음에 불합격 처분이 되었을 때 국정원 내부에서 불합격 처분의 취소 자체도 검토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압박이 있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이 녹취가 좀 재미있는 게 이 배우자랑 녹음이 된 거는 국정원의 실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실장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게 나오니까 그 인터뷰를 했을 때 옛날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녹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녹음을 둘이
통화는 둘이 한 거잖아요. 실장과 배우자. 근데 배우자 쪽에서 이거를 어디다 흘렸을 리는 없는 거죠. 자기 남편이 국회의원을 넘어서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려고 출마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 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 녹취 내용을 보면은 계속 검토했습니다. 땡땡이를 위해서 뭐 경력직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이게 드러났을 때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김병기 의원이 그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뒤를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병기 의원은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기가 애매하니까 이 녹취가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메시지에 대해서 그 부인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수사가 필요하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실로 드러나면은 김병기 의원은 의원직 자체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는 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김병기 대응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통화 당사자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랑 실장.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네. 그러면 본인의 부인이 이 통화 내용, 이 녹취 녹음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면 뭐 그걸 확인했겠죠. 하지 않았다면 먼저 이현수 기소실장을 겨냥해서 당신이 이거 유출한 거냐 이렇게 표적을 삼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김병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국정원에서 아마 공식 업무폰을 썼던 그 폰인 것 같은데 이거 국정원에서 아마 포렌식 했을 거다. 포렌식 했던 누군가가 이걸 유치했을 거다 해서 아마 익명, 알 수 없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그냥 1차적으로는 이현수 당신이 지금 유출한 거냐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도 전환하면서 그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게 실제 이렇게 전환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 실장이 업무 폰으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개인 폰으로 받았으면은 이 폰을 반납할 일이 없고 그렇다면은 이 실장이나 자기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화 녹음을 유출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업무 폰은 뭐 퇴직을 하든지 이러면서 반납을 했을 때 이게 국정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뭐 누군가가 포렌식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 배우자와의 녹음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 아니냐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막 들어간 뭐 이종석 실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국정원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바닥에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공식 업무폰을 포렌식한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포렌식도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국정원장, 뭐 국정원의 실무 담당자들이 이 실장의 폰을 미리 포렌식을 해놓고 지금 이것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굳이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에서 김병기를 원내대표를 날리기 위해서 이런 포렌식을 미리미리 해뒀을까? 그 정도로 김병기라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런 뭐 뒷조사 같은 것들을 촘촘히 해놨을까? 그리고 만약에 해놨다면 이게 뭐 당대표도 아니고 대선 후보도 아니고 원내대표 나오겠다고 하고는 이 시점에 터뜨렸을까?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누가 유출했는지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들 취업 청탁 문제를 적폐 세력인 국정원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은 이거 이제 곧 고발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참 MBC가 묘한 시점에 터뜨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우리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거는 경향신문에서 나오고 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하고 있고 또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뉴스타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부의 싸움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오광수 민정수석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까지는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도록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질 텐데요. 계속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의혹들이 터졌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차명 의혹, 부동산 차명 의혹에 대해서는 오광수 수석이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뭐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부동산 실명법은 공소시효가 지금 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10억 대출 이거는 새로 나온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광수 수석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뭐 수사라든지 뭐 검증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당장 이분이 이미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비서실 들어가는 분들 그리고 뭐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뭐 여러 인선들 뭐 기관장 인선 이런 거를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지금 당장 모든 거를 처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본인도 이 10억 대출이라든지 뭐 다른 의혹들이 또 제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직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인선이 끝나지 않았는데 민정수석실 산하의 뭐 공직기강 비서관, 법률비서관, 뭐 사법제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임명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며칠째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야 이거 진짜 그나물의 그 밥 아니냐. 새로운 정권 시작하면서 초반부터 이런 사람들을 인선한단 말이야 라고 실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인선을 봤을 때는 어쨌든 손발 맞춘 사람들 하고 싶어 하고 또 작년에 총선 때도 본인 변호인들 쭈르륵 또 원내로 진입시킨 부분들 있잖아요. 변호인들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 원래 원외 그 지지 조직이었었는데 더민주혁신회의는 31명의 원내로 들어가는 이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는데 이걸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은 있겠습니다만 임명 철회 형태로 가진 않을 것 같다. 임명을 철회를 안 하고 김병기 지금 의원의 경우에도 취업 청탁 관련해서도 이거 수사 사항으로 진입하면서 사실 의원직 사퇴권으로 보이는데 수사에 나서지 않고 그냥 국정원을 공격하는 식으로 놔두면 이게 국민 여론이 이게 호락호락 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도둑이 재발저리듯이 뭐 녹취를 유출한 사람, 이거 포렌식한 사람 찾아내야 된다, 색출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참 국민의 눈높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거취를 좀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봐야겠군요. 네. 예, 오광수 수석, 김병기 취업 청탁, 아들 취업 청탁, 그 배우자의 그 장면들을 녹취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얘기 한번 위성락 그 재산 문제도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줄줄이 터지네요. 이게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다는 그것도 게 뉴스타파예요. 놀라운 거고 심지어 뉴스타파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 대한 검증을 시작한다. 첫 번째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타파가 시리즈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나올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지금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뉴스타파 쪽의 주장인 거예요. 이게 이분이 외교부에 있을 때 98년에 용인에 한 200평대 땅을 매입을 했었는데 매입한 이유도 이제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후주택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1년에 노후주택용이다라고 했더니 땅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 모스크바에 살 때 러시아 대사로 지냈을 때도 2015년에 고덕동의 아파트 이제 재개발을 하는 게 있었는데 재개발 아파트 단지 그 아파트 한 채를 그 배우자가 산 거예요. 그때도 노후용이다. 노후 대비, 이분 노후 대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노후 대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한 이유가 사기는 샀는데 근데 내 직장이랑 고덕동이 너무 멀어서 실거주를 할 수는 없었다라고 그때 또 소명을 했던 게 드러나고 이게 배우자가 부동산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97년에는 분당에 있는 상가 건물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그리고 2004년에는 성수동의 아파트를 하나 삽니다. 근데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1가구 1주택 이런 정책을 하니까 그거는 2018년에 매도를 해요. 근데 바로 다음에 2019년에는 1가구 1주택은 아니고 오피스텔
또 하나 매입을 합니다. 청량리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2020년에는 논현동의 주상복합의 지하상가도 분양을 받아요. 이게 배우자가 주택에 이런 부동산 사고 파는 것들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너무 부동산 투기가 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세 차익, 임대 수익 이런 걸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한 20년 넘게 거두고 있다. 이게 지금 뉴스타파의 보도인 거거든요. 예. 불법적인 방법이 들어갔는지 뭐 어떠한 내부적인 정보를 알고 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였던 거잖아요.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이 배우자가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 하여튼 뉴스타파에서 시리즈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아마 보시면서 뉴스타파 같은 좌파 매체가 왜 저런 걸 터뜨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아까 이종석 국정원장 네, 얘기하면서 약간 대척점에 있는 분이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이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조금 친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북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안보와 관련한 투트랙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뉴스타파에서 굳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한 어떠한 성향, 지금까지 보도된 성향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겠군요. 다만 한 가지만 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 배경이 작동을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좌파 매체나 좌파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기업이 입막음용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일단은 지원을 합니다. 후원금을 주고 뭐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해요. 그리고 사회회사로 또 등록하거나 또는 자회사에 여러 가지 자리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때려야 먹을 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좌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뉴스타파 지금 정부를 어떻게 해야 본인들에게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작동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할지 그런 이권까지도 생각하지 않을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저 짧은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헌법소원이 돼 있네요. 헌재에 지금 이재명 대표용 관련 재판 지금 헌법소원이 돼 있네요. 84조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국민들 개인이 4건이 헌법소원이 접수되어 있다라고 언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그저께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각각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면서 그러면서 재판 기일을 추정을 한 거예요. 추정이라는 거는 추후 지정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재판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헌법 84조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법원에서 기일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이런 게 일반 국민들의 재판 그 형태와는 너무 다르다. 평등권의 침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시면서 지금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고 지정재판부들이 각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검토해서 이게 좀 적격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전원재판부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적격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각하 결정을 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진 내려달라고 하네요. 예, 사진 바로 내렸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2호 사업 보도를 하면서 아마 이건 각하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헌법소원의 경우에 결과가 좀 빨리 나옵니까? 이게 그 자기 관련성이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헌법소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지난번에 그 우리 국무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2명의 헌법재판관을 그 지명을 했을 때 그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거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단체 이런 데 몇 군데에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했었던 자기 관련성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그게 뭐였었냐면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관의
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사람들은 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그런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호사인데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변호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재판이 불이익하게 갈 수 있다라는 형태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거 결국 본안 판단 안 하고 가처분만 인용이 돼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은 바로 임명 철회를 했잖아요. 본인 되자마자.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승엽 변호사 자기 사건 했었던 사람들이 검토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까지 4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4분이 다 일반 국민들이에요. 일반 국민들도 물론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평등권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일단은 민주당에서 법안을 처리한 건 아니에요. 84조에 대한 해석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그게 처리된 건 아니고 법원이 스스로 기일을 변경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재량권 안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거를 개인이 헌법소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법조계에서 굉장히 다퉈질 만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이 네. 높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PD님, 이 지금 노트북에 있는 조선일보 지금 상단에 떠 있는 이걸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재판 관련해서 좀 줄줄이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될 걸로 보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재판이 중단된 건 중단이 됐는데 이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 뭔가 한국과 다르다. 뭔가 미국 검찰이 이것도 상세하게 중단 이유를 네. 설명했는데 한국의 지금 법원들은 그거 없이 그냥 헌법 84조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비교를 했는데 그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이전에 네. 4가지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건들의 재판이 사실상 종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결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헌법 84조에 따라 이 정도의 내용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재판이 멈춰지게 되는지 일단은 신청서가 들어가는 거죠. 재판을 멈춰달라는.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이거를 다 미국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을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변호인 측이 아니라 오히려 특검 측에서 제출했습니다. 특검 측에서 대한민국이랑 똑같아요. 우리 미국에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 국민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검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더 방점을 뒀기 때문에 이 재판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기소 취하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다 열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다고 재판이 그만돼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검찰의 신청서, 법원의 판결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84조, 헌법 84조에 따라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원에서 본인들의 재판과 관련한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맞는데 우리 이번에 그 대선 날 출구조사할 때 누구 찍었습니까? 넘어서서 심층 출구조사를 했어요. 뭘 했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판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출구조사에서 같이 했어요. 한 5천 샘플 정도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60% 정도의 국민들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보수층에서는 80% 정도 나왔고 이재명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42% 정도가 했어요. 40몇 퍼센트 찬반이 있었고 한 10% 정도는 모르겠다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을 찍은 사람도 그 사람들도 반 정도는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장동 재판부에 판단할 게 아니라 이걸 헌법재판소로 한번 올렸어야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제 이승엽 변호사가 뭐 들어가네 마네 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얘기는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아까 미국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가 만장일치된 의견으로서 파면 결정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억울하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납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수긍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보다도 먼저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시스템이 미국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실망스럽다라는 취지로 저는 기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내용을 결정하더라도 법원의 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기 왜 재판의 기일을 변경하는지 충분히 납득을 해야죠. 단순한 뭐 어떤 특정한 일이 생겨서 변경한 재판의 기일을 변경한다면 뭐 간단하게 하면 되겠지만 이건 중대한 헌법 84조에 관한 문제이면 충분히 그에 대해서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이렇게 했다. 근거는 이렇다. 이렇게 밝혀야죠. 그것 없이 한다면 그건 재판부가 권력에 바로 제풀에 들어놓은 것이다. 미리 들어누워서 아예 그냥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래서 사법부 치욕의 날이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자, 2부 강전혜 변호사님과 주요 현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구독, 좋아요. 자, 민주당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부인 건이 지난번에 터졌는데 그 건이 매듭이 되는가 했더니 계속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일단 김병기 부인의 취업 청탁 영상 간단하게 듣고 김병기가 해명하면서 발생하는 추가적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희 기조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예,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김병기 예, 예. 안사람입니다.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놨는데, 작년에도 저희 몰래 예. 국정원 시험을 치러서 필기시험까지 통과했는데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를 중심으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경리실 뽑을 겁니다. 예민하지 마세요. 실장님 이번 한 번만 더 믿겠습니다. 저 안현자한테 하신 약속입니다. 예, 김병기가 어떤 해명하는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김어준 방송이나 다른 방송을 보니까 이 방송에 관해서 어떻게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냐면 저건 김병기 부인이 국정원에 자기 아들이 정상적으로 취업이 안 된 것은 그 자체가 문제였다 하면서 저건 취업 청탁이 아니라 항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항의도 항의지만 취업 청탁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확인을 갖다가 해보니까 김병기 의원 아들이 2014년에 그 서류, 필기, 면접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대요. 그러니까 그건 억울했겠죠. 그런 다음에 다 그 2015년에 그 다음에 2016년에도 또 그 응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면접에서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2016년에는 필기에서도 떨어지고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이루어졌던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 통화 이루어진 4개월 만에 공채가 아닌 특채로 경력 채용으로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뭐 이렇게 그 허앵커 그냥 쿡쿡 찌르면서 야, 허앵커 밥이나 빨리 사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 밥을 갖다 삽니까? 눈짓만 딱 해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 이야기 모르겠습니까?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 출신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현수 실장 좀 전에 그 전화 통화에 나왔는데 이현수 실장이 그 국정원의 기조실장 정도 되면 뭐 검찰이나 어디나 이렇게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현수 실장 어떤 분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연대 졸업하자마자 국정원에 공채로 들어간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공채로 쭉 올라가가지고 기조실장까지 했던 분인데 기조실장이라고 한 자리가 국정원 기조실장이라고 한 자리가 뭐 급수로는 차관급이지만 이게 보통 자리입니까? 국정원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살림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현수 그 실장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기조실장을 2013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무려 4년 넘게 그 국정원 기조실장 했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현수 실장은 1953년생이고 김병기 의원은 196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보다도 한참 고참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정원에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된 다음에 이러한 뭐 상임위 같은 거 할 때 그때도 이현수 실장 무지하게 잘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 떨어졌다라고 항의를 갖다가 하면서 어떻게 할래? 특히 2014년도에는 우리 애가 서류 필기 그다음에 면접까지 다 통과했는데 신원 조사로 그때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였잖아요. 네. 그 쉽게 말하면 야당이었으니까 이거는 다 되뇌를 갖다가 떨어뜨렸으니까 신원 조사 뭐 해가지고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책임져라 이런 내용으로 다 읽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현수 실장이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수세적으로 그러한 목소리만 들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경력을 갖다가 뽑는데 김병기 의원 아들 생각해가지고 원래 10명 뽑을 거 20명으로 더 뽑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논란이 크게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부인과 자기 부인과 이현수 기조실장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통화 내용이 MBC에서 보도하자마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김병기 의원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피해자다 뭐 이러면서 해명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이게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페북 띄워주시죠. 자, 김병기 의원의 페북입니다. 위에는 피해자의 아픔해서 자기 아들이 뭐 서류 전형 필기 이런 거 합격했는데 신원조사에서 탈락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자, 밑에 빨간 줄 한번 볼까요? 안 사람은 2016년 이현수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에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 합격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자신의 해명이지만 사실관계를 또 하나 김병기가 고백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현수 기소실장하고 통화하기 전에 국정원 감찰실에 있는 간부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했다. 이게 지금 또 하나 알려진 겁니다. 이현수 실장만 통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도 사실 논란에 휩싸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덮으려다가 예. 오히려 더 큰 그러한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국정원 같은 데서 근무했던 사람들은요 퇴직한 다음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정원에서도 감찰실이라고 하면 결국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뭐 비위나 이런저런 것들, 은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찰실에 근무했던 그 간부가 이렇게 쪼로록 달려와가지고 아 당신 아들 원래 다 붙었었는데 그 당신 남편을 증오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똑 떨어진 거야.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쨌든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이 그때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그때는 몇 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상당한 뭐 재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국정원에 어떤 틈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 저는 좀 실망한 게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원에 있었던 기조실장이 저런 식으로 야당 의원의 아들을 국정원 직원으로 뽑아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아직도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저기 2016년도면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저렇게 떡하니 그 뭐 피해자인 것처럼 저게 무슨 피해자입니까? 저런 글을 갖다 어떻게 올릴 수가 있나? 저런 분들이 우리나라 국정을 갖다가 담당하겠다라고 하나? 참 이렇게 한숨이 나온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저것만 보더라도 이현수 기소실장하고 통화를 했다. 국정원 감찰실 간부하고 통화를 했는지 뭐 만났는지는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통화 뭐 이현수 기술장도 통화를 한 걸로 볼 때 어쨌든 감찰실 간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누가요? 이병기 의원의 부인이.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의 이 뭐 업무 폰이든 개인 폰이든 이런 게 그냥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김병기 부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김병기가 알려주지 않고 뭐 제3자를 통해서 알 필요도 없잖아요. 김병기 의원이 알려줘야만이 사실은 이런 전화 업무폰일 가능성이 꽤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전화번호가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직 간부에 대한 것도 알려지고 그 업무폰도 알려지고 그럼 김병기 자신이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감찰실 간부가 알려줬을 수도 있겠죠. 이현수 전화번호요? 네네. 네. 감찰실 간부가. 네. 예컨대 그 김병기 의원이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지만 네. 그 감찰실 직원한테 그 전직 간부한테 물어보는 게 김병기 의원 부인 입장에서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남편한테 물어보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니까 국정원 기조실장 정도의 그 전화번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컨대 홍장원 차장 그 전화번호도 그 국정원의 그 뭐 정보위나 이런 쪽 그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뭐 국정원 1차장이나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똑같이 그 차관 그 국정원의 최고 멤버니까 그러니까 저 상식적으로는 아마 남편인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그 전화번호를 받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방부에서 그 미군기지 사업단 법무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이고 그다음 또 한미 간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스크린을 갖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사무실에도 그 인포메이션 오피서 IO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관들 와가지고 이렇게 뭐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알게 됐는데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국정원에 들어가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진짜로 국정원 들어온 그 저한테 이렇게 계속 찾아와요 아이오들이. 그래서 실장님 이건 뭡니까?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면서 뭐 친해지고 그러면 그 뭐야 뭐 김 과장은 뭐 학교 어디 나왔어? 거의 다 그 대학 후배거나 아니면 진짜 아주 최고 명문대 출신들이거나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샤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경험 통해 가지고 야,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무슨 뭐 군사 독재 어쩌고 저쩌고 뭐 중앙정보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국방부 있었을 때가 벌써 2007년도니까 20년 가까이 전이었는데 그때도 와, 이렇게 엘리트들이 국정원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 저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그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국정원 들어가려고 김병기 의원 아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지난번에 조국 사태는 입시 비리로 났지만 김병기 의원은요, 이게 취업 비리 아닌가? 이거는 굉장히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그러면 김병기 의원의 과거 무슨 여러 가지 설은 빼놓고라도 김병기 부인과 관련된 이런 정황이나 김병기 스스로가 페북에 공개해서 감찰실 간부하고 통해서 이런 저런 걸 확인했다, 이것만으로도 취업비리, 취업 청탁으로 해서 수사 대상이 바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저런 글을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올렸나. 저거는 만약에 알려질 거라고 하더라도 숨기고 아예 그냥 뭐 이러이러한 그 뭐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러이러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습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을 너무 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터진 시점이 참 묘하게 됐습니다. 지금 네네. 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와 지금 김병기가 원내대표를 놓고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MBC에서 이걸 터뜨렸어요. 일부 이제 정치권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김병기가 원내대표 선출될 거다, 좀 유리한 상황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야, 이거 누군가가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돌아요. 그러니까 저 페이스북에 예. 제일 위에 제목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스스로. 예. 그 이야기는 뭡니까? 억울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왜 억울한가? 예컨대 국민의힘 같은 데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그러려니 할 수도 있을 텐데, 덜 아플 텐데, 예. 다른 데도 아니고 같은 그 예컨대 보수 매체에서 펜앤마이크 같은 데에서 저런 것들을 갖다 보도했다, 그럼 막 펜앤마이크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 텐데, 네. 그런데 저거 보도한 데가 뭐 펜앤마이크도 아니고 뭐 어디도 아니고 보수 매체도 아니고 MBC잖아요. 그러니까 딱 짚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구나, 난 더 억울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지 말았어야 될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초지종이 밝혀져야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수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사안이 아니죠. 취업 청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저 지금 녹음 파일을 녹취를 통해서 확인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스로 국정원의 주요 간부들과 저렇게 자신의 아내가 부인이 저렇게 통화를 하면서 아들 문제를 사실상 뭐 항의라고 하든 항의성 뭐 청탁이라고 하든 이름을 뭘 붙이든 취업과 관련된 것에 깊이 개입을 했다. 당연히 청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그 부분 수사로 해결할 문제이죠. 자리를 걸었으니까 김병기 스스로 자리를 걸었어요. 의원직. 자리 안 걸어도 되니까 수사를 제대로 해서 처벌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당 의원들이 열일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열일 중에 조국 사면복권도 요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도 무슨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최근에 최광욱 전 민주당 의원이 먼저 불씨를 다시 일으켰어요.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조국 특별 사면일 기대한다, 뭐 이런 식의 좀 불을 붙이더니 조국당의 김선민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의 피해자고 이재명도 검찰의 피해자고, 그러니 조국도 검찰의 피해자다, 그러니 사면복권 돼야 된다, 검찰이 조국을 권력을 남용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사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은 빚이 있어요. 빚이 있어요. 조국 대표한테 빚이 있다고요. 예. 이걸 그 멀리 조금만 그 돌아가 보면 예. 작년에 총선 있잖아요. 작년 총선에 어떻게 됐었습니까? 원래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막강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작년 초에는 1월, 2월 달에는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나지 않습니까?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뭐 160석 뭐 이렇게 얻을 것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입단속 당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2월까지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2월 말에 2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월에 조국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2년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그때 뭐 했습니까?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진짜 자기 이름 들어간 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캠페인을 갖다가 했는데 어떤 캠페인 했습니까? 처음에는요. 지민 비조 그랬어요. 예.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주시고 비례는 조국당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로 아무도 예상 못하게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민 비조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비조 지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국혁신당도 10석이 넘는 비례대표, 비례만 13석인가 얻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상승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민주당까지도 어마어마하게 그 큰 표차를 갖다가 그 득표를 해가지고 결국은 범야권, 당시 범야권 190석이 달성이 된 거고 그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탄핵시키고 결국은 이재명 그 대표가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조국혁신당 사람들은요 기억이 아주 생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는 채권이 있다. 그 채권을 갖다가 빨리 빚을 갖다가 갚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때 가장 그 먼저 갚아야 될 빚은 무엇이냐? 조국 대표 지금 수감된 지 이제 몇 달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빨리 저 사면을 갖다가 해라. 풀어줘라. 사면 복권해라. 저는 8월 15일 날 그 광복절 사면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국 그 혁신당 사람들은 조국당 사람들은 조국 대표가 8월 15일에 사면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도 조국을 뭐 일찍 만나는 방법 뭐 해가지고 일찍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찍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워낙 그 큰 차이로 그 대통령 선거가 그 뭐 한 8%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뭐 조국 혁신당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기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에 단초가 된 작년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의 활약은 조국 대표의 활약은 그건 누가 봐도 아주 대단한 거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청구서를 갖다 딱 내미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1급 체제라고 그랬어요. 네. 민주당 내에서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사면 복권이 된다. 그러면 범여권 내에서 1급 체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2급 체제, 뭐 2급 체제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균열이 생기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빚진 거는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내가 그래 빚이 있어 내가 조국 대표한테 빚이 있는 건 맞아 이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게 마음은 흔쾌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8월 그 다음에 늦어도 12월 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그때까지는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결과를 보니까 이 집권 초반부터 이렇게 조국당이 요구하는 게 이렇게 아쉬워서 뭐 그런 게 아니군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빌려준 거 있는데 그 청구서 말씀하신 대로 청구서 내놓고 그 갚아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집권 초부터 막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군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조금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이게 낭패일 수가 있는 게 왜 그런가? 조국 혁신당은 지금 지역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지난번에 군수 선거에서 지역구 냈다가 그때 이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장 내년에도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감옥에 있는 것하고 풀려 나와가지고 어쨌든 진두지휘하는 거 하고
뭐가 더 이익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름이 있는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진두지휘해야 그래야 뭐 호남이나 이런데 어차피 민주당 견제하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호남에서 예컨대 조국 혁신당 후보가 나왔는데 민주당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소속을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그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뭐 지금 현 오세훈 시장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내년에는 한 1년 정도 뒤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조국 대표도 내가 서울시장 하는 게 더 낫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내년에 서울시장 하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20년까지잖아요. 2020년에 또 뭐가 있습니까? 2020년에 대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하다가 대통령 후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사람은 바로 그때 2020년에는 2030년이 되겠네요. 네. 2030년에는 대선과 그 지선이 같이 있는 그런 해니까 이런 것도 그다음에 뭐 조국 대표도 결국은 대권을 노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8월 15일에 사면복권 돼. 그다음에 내년에 서울시장 돼. 그다음에 2030년에 대통령 되면 되겠네. 나이도 딱 그 정도면 딱 맞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그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그 조국 대표의 그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근거 아닐까. 제 뇌피셜입니다. 예. 집권 초반부터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이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는 조국당. 그 나름대로 계산이 다 있군요. 지금 시급하게 조국을 빨리 사면하고 또 복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사면만이 아니라 특별사면만이 아니라 복권까지 요구하는 데는 정책 함수가 있군요. 자, 지난 총선 때 우리가 해준 게 있으니까 지금 범여권 민주당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데는 자기들이 조국당이 지역 후보 안 내서 다 민주당이 승승장구하게 된 거고 이재명이 당선된 것도 바로 자신들이 후보를 내지 않아서 된 거다. 그러니 빚진 거 갚아라. 이제 조국을 석방함으로써 그거 좀 빚을 청산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면 요구를 하는군요. 다가오는 또 선거도 염두에 두고 있군요.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죠. 8.15 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걸 좀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집권 초반에부터 벌써 작업에 들어갔군요. 자 마지막 주에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특검 후보 지금 3대 특검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3대 특검에서 여러 이제 후보군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저기 사진이 떴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뭐 이런 사람을 시작을 해서 몇 사람이 3대 특검으로 지금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별히 좀 주목하는 인물 있으세요? 글쎄요. 뭐 그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특검으로 추천됐어도 고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은 광풍이 불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광풍 속에서 칼을 휘두르다 보면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지금 특검이요 얼마나 그 문제가 될 거냐 이거는 저는 걱정되는데 이제 7월부터 특검이 이제 그 발동이 될 겁니다. 특검이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사가 몇 명 있느냐? 2,292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청 중에 100명 이상의 검사가 있는 검찰청은요. 딱 4개밖에 없어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 요 4개만 100명이 넘어가고 나머지 뭐 부산지검, 대구지검, 뭐 광주지검 이런 데도 100명이 채 안 돼요. 훨씬 안 돼요. 그런데 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가 120명이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은 중앙지검 다음에 검찰청이에요.
왜냐하면 인천지검이 두 번째인데 11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검사들 이렇게 우르르 몰아다가 뭐 하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한가하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막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7월 달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광풍이 그야말로 이제 특검 통해 가지고 불어올 건데 그래서 이렇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나는 특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거는 좀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기 특검 후보자로 이렇게 쭉 그 이름 나온 분들 조금 전에 사진 나온 분들 그 중에 한동수 그 감찰관만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 4사람은 다 검사장 그 출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분들 중에는 뭐 이것저것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평이 좋은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거기 본인이 스스로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 타천된 이렇게 이분이 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특검이 이제 그 발동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 특검 맡아가지고 조금 절제해 가면서 수사를 해야지 그게 우리나라의 그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최순실, 최서원 특검을 경험한 바 있잖아요. 네네. 특검이 살벌했습니다. 매일 브리핑 몇 번씩 하고 향후에 특검도 절제한다 하더라도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 박근혜 특검은요. 네. 그때는 그 혐의가 어떤 혐의였느냐 직권남용죄였어요. 네. 이번은 혐의가 어떤 혐의입니까? 내란죄라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그 적폐청사는 지금 그 이루어질 그 내란죄 특검하고는 오히려 비교할 수도 없지 않을까? 전 사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그 대한민국의 2025년 하반기는 결국은 특검으로 그냥 뭐 이렇게 막 그 폭풍이 부는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특검이 시작되면 폭풍이 분다. 압도적인 광풍이 불 걸로 보입니다. 2017년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런 광풍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벌써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정권의 압도적인 힘들이 막 곳곳에 작동하고 있고 내부 누수에도 언론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특검이 작동하면 매일 특검의 수사 내용들이 브리핑되기 하겠죠. 언론을 장악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공포를 느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대비하라는 의미죠. 국민의힘이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 정혁진 변호사님과 주요한 현안 문제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